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서. 이제 다음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 일본 간의 갈등과 독도 문제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도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는데요. 20세기가 드디어 들어서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슬픈 세기가 도래했는데요. 이미 20세기 들어오게 되면 청나라는 국가 기능을 상실했고 조선에 관한 영향권도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조선을 놓고 북쪽에서는 러시아, 남쪽에서는 일본이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도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데 몰두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프랑스는 동남아시아가 이익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극동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문제가 있는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미 태평양 국가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이 무렵쯤 가게 되면 알래스카를 획득했고 그리고 완벽하게 현재 태평양에 있는 많은 지역들 점령을 했고 하와이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서 필리핀에 관한 그 권리를 획득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미국은 그 중간에 있는 일본의 문제, 그리고 동해의 문제, 조선의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이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물밑에서 이런 작업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의 북진 정책과 일단 조선 침략의 과정을 살펴보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03년입니다. 1903년에 러시아가 조선 산림회사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조선 산림회사를 만든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유리 브린너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율 브린너의 할아버지와 연관된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린너 가문이 조선 산림회사를 건설하고 고종을 설득해서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울릉도에 목재 체벌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단순하게 목재를 체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그것은 바로 정적인 침략 아니면 거점 확보를 뜻하는 것이죠. 당연히 일본은 반발합니다. 이미 러시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일본은 즉각 반발하면서 그렇다면은 압록강 하구에 있는 용암포를 일본에게 개항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는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을 취하고요.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 일전이 불가피한데 일본 단독의 힘으로는 러시아 결전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일본이 생각하는 중요한 외교적 책략이 있는데요. 그 책략은 바로 러시아의 적대적인 영국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이런 전략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일본은 영국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죠. 사실은 이미 1885년도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거문도 근처까지 갔다 왔는데요. 이 거문도를 점령한 이유는 거문도란 조그만 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지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문도를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부단히 러시아 남진을 저지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특히 영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봉착하냐면 이를테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에서는 보아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에즈 문화 사건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본격적인 대결하기보다는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극동적으로 빼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힘을 뺄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로서 일본을 선택하니까 일본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충돌하게 하는 이런 그 큰 외교 전략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무렵에 가게 되면 영국과 일본의 동맹이 맺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영일 동맹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하는 영일 동맹이 맺어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충돌이 오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흔히 말하는 동해의 여러 지역들이고 그 중에 하나가 동해 한가운데 있는 울릉도와 독도가 됩니다. 여러분 울릉도, 독도에 관한 이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울릉도, 독도 외에도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양식의 이름, 러시아식의 이름, 미국식의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그들의 이익이 있는 지역이 동해이고 동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울릉도와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식의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만큼 동해 그러면 울릉도와 독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 일본이 동해에서 충돌을 시작한다면은 이것은 울릉도, 독도에서 충돌하는 것과는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러시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조선에서는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당시 조선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한 것을 아관파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시 조선 조정이 일본의 압력을 벗어나게 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러시아가 조선으로 진출하고 동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벌목권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 울릉도와 그 다음에 두만강, 압록강의 벌목 허가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당시 베저브라조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러시아 외교관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 벌목을 통해서 러시아가 두만강, 압록강 유역을 장악하면은 일본의 팽창을 대항하는 방벽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우위를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당연히 만주는 러시아에 종속시킬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당연히 러시아의 조선 벌목 허가권은 러시아의 팽창 전략 그리고 일본의 팽창 저지 전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러시아가 울릉도의 목재 처벌을 걸게 됐고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용암포의 개항도 요구하지만 본인들도 용암포라든가 벌목 처벌을 요구하고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울릉도에는 이미 일본이 도착해서 어분 물론이거냐 목재들을 도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본국으로 후송해 가는데 이런 것들을 당시 러시아 영사와 러시아 군함들이 목격하면서 이제 동해는 전면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참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토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자국의 이익이 꼭 계좌가 되는데요.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영토 갈등과 분쟁에는 미국의 입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그 시대에도 미국은 국제 질서 향후를 내다보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으로서 역시 미국은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영토 갈등이 일어나게끔 책략을 써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동해 문제에도 미국의 입김이 또는 미국의 이익이 반영됐다고 보고 이런 면에서 볼 때 동해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직후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 당시 때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국제 질서의 과정, 재편 과정 속에서 중요한 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는 러일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간단합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계기가 된 것은 러일 전쟁이고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편입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우리 조선 문제뿐만 아니라 울릉도, 독도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자,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1904년도에 초에 들어가면서 일본과 러시아는 국교를 단절하고 전쟁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일본은 선제 공격을 취하게 되고 이것은 서구사에게는 전쟁의 질서를 위반하는 반칙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서막부터 승리를 거듭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일본과 대응하기 위해서 해군을 벌이는데 이미 태평양 제1함대는 일본에게 격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발트해에 있었던 러시아의 함대가 본격적으로 이 러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결국은 7개월 만에 대한해협에 도착했는데 더 단거리로 올 수 있었지만 영일 동맹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영국은 러시아 발틱 함대의 항로를 곳곳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특히 지중해를 횡단하면 수에전을 통해서 단거리로 올 수 있었는데 영국이 막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결국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국동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러시아 함대가 식수라든가 아니면 석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뭔가 기항을 해야 되는데도 영국이 협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항로의 모든 궤적은 영국이 파악하고 있었고 이 정보는 일본에게 전달됐었기 때문에 일본은 당시 영국이 제공한 최신의 순양함인 미가사 도고 헤이하츠로라는 일본 해군의 최고 영웅이 지휘하는 미가사를 필두로 하는 함대가 러시아 함대를 발틱 함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개월 만에 대한해협에 도달했는데 러시아 발틱 함대는 일본의 함대에게 대마도 앞바다에서 거의 괴멸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전함들이 도망을 치다가 마지막에 침몰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울릉도의 도동 앞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과적으로 울릉도 독도가 이 전쟁에서 정말 군사전략적으로도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본은 울릉도에다가 그리고 독도에다가 거기다가 막루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전쟁 과정 속에서도 전선을 깐다든가 해서 군사전략적으로 이미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당연히 울릉도는 물론이고 특히 독도는 아예 이 기회에 일본의 영토를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을 시키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독도와 울릉도가 얼마나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변 과정에서 중요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세계 중심이라는 태평양의 중심이라는 동아시아 이 지역의 질서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시시각각으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독도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리란 것은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일본은 승리했습니다. 일본은 승리하고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완벽한 승리가 이끌어지기 전에도 당시 미국에게 양국 간의 중재회담을 요청을 했거든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유명한 테오도로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미국이 중재를 해서 맺어진 조약이 포츠머드 조약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됐는데요. 근데 우리랑 관련된 것은 이때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국제 질서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카스라 테프트라고 해서 카스라 대신과 테프트 간에 흔히 말하는 비밀 조약이 맺어진 건데 이 비밀 조직의 내용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마는 필리핀은 미국이 장악한다. 그리고 조선은 일본이 권리를 행사한다. 이것을 양국이 승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더불어서 흔히 말하는 러시아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연결된 이런 아시아 전체의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지면서 이제 러시아 세력은 퇴조하고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거나 동맹을 맺은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런 모든 나라들이 결국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07년도 7월 달에는 제1차 러일 협약이 맺어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시 조선으로서는 말 그대로 일본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을사늑약에 이어서 이제는 모든 권리를 상실하는 그런 사태에 빠지게 되면서 독도는 한동안 일본의 영토로 편입이 된 겁니다. 이것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는 국제질서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독도와 함께 21세기 독도의 문제를 살펴보는데요. 독도는 그 자체는 제가 강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도 자체에 관한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충분히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역사적인 문제와 현재적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현실 문제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독도가 중요한가? 이겁니다. 일단 역사적 명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린 일본에서 식민지가 됐습니다. 식민지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겼고요.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독도는 당연히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을사늑약이라든가 한일 합병이라든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 현실적인 문제인데 독도는 이미 우리 영토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주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의 시비라든가 타국의 어떤 간섭 또는 침략, 진입 이런 것들은 영토란 측면에서 우리는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주 국가가 어떻게 영토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토를 고수한다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영토, 해양 가치의 문제인데 1994년 이후에는 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지는 배타적 경제 수역, 즉 Exclusive Economic Zone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국 해안에서 200캐리까지는 실질적인 영토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것인데 바로 이지 문제만 보더라도 역시 일본과 우리는 이 독도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지는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업직선기선 문제인데 어업직선기선 문제는 일반인들에겐 대체로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를테면 일본처럼 섬이 많은 나라는 국경을 획정할 때 그 섬의 끝에서 다른 섬의 끝에까지 일직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의 가장 외곽에 있는 섬들의 가장 끝쪽을 연결하게 되면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어업직선기선 문제라는 것이고요. 이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일본은 38만 평방킬로미터이지만은 43만 평방킬로미터가 되니까 배타적 경제수용 말고도 실질적 영토도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많은 나라들이 수용하다 보니까 중국도 1995년 이후에는 이 어업직선기선 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양의 중요성 문제인데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양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화 근대화라는 것은 결국 해양 질서의 활용이고 해양을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민족의 해양 활동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고 해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해양을 어떻게 현대사에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도 문제를 통해서 해양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로구나. 시레인이라는 항로의 문제, 아니면 자원의 문제, 그리고 해양 영토의 문제 등등을 해서 해양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독도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동해권입니다. 환동해권이라는 말은 일본은 이미 사실은 1924년을 기점으로 해서 두만강 경량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이 만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즉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입구가 되는 곳이 압록강 하구가 아니라 두만강 하구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두만강 경량론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중심론이라는 걸 내세우게 됩니다. 일본의 중심론은 일본은 아시다시피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본해를 가운데 두고 일본의 본토와 그리고 당시 조선반도와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모든 육지를 연결했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발전이라고 추진하면은 일본에게 유리하다. 이것이 일본의 중심론이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동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역사학자들도 민속학자들도 지리학자들도 정치학자들도 그리고 정치인들도 동해 중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일본의 환일본의 문화권, 환일본의 경제 공동체 등등의 이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뒤늦게 주목을 해서 이제 환동해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그 이전부터 환동해권을 설정하고 환일본해권이죠. 환일본해권을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영토 분쟁이라든가 국가 영토의 주권을 대항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독도는 단순하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을 극명하게 증명해 준 것이 바로 최근에 발생한 독도 영공과 그리고 동해 카디스 지역을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침공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독도 문제는 한국인의 인식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5천년을